이것이 과연 당신들이 부르짖는 동맹의 실체란 말입니까? 한국인 기술 인력들을 범죄자로 취급한 미국의 오만 불손함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정역 복귀를 필두로 삼성과 LG를 포함한 모든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심지어 시베리아 자원 개발 독점권까지 파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추가적인 제안이 알려지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며 경악했고 미국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최후 통첩을 던졌지만 이미 시기는 늦었습니다. 72시간 내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우리는 노예의 쇠사슬이 아닌 상호 존중을 택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단호한 대응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항복을 선언하며 한국인 전원 구금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70년에 걸친 한미동맹 관계가 단 72시간 만에 붕괴 직전까지 갔던 그 결정적인 날,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충격적인 당근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숨막히는 긴박함의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14분, 침실 내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크렘린궁으로 와야 하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영상이 있네. 모스크바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특히 크렘린궁으로부터 걸려오는 직통 전화가 울릴 때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그를 보좌해왔지만 이런 톤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중대 사안이 발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 크렘린궁 산업전략 수석 보좌관입니다. 러시아의 거시적인 경제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제가 목격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크렘린궁으로 향하는 전용 차량 안에서 저는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국발 뉴스에는 관련 보도가 전무했으며 유럽 대륙 역시 잠잠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푸틴 대통령은 거대한 디스플레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도로 위 수백 명의 동양인들이 플라스틱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 포로처럼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숨을 멈추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기술자들이야. 푸틴이 화면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 등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들. 미국이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저질렀어.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그것도 동맹국 시민들을 이토록 모욕적으로 대우하다니요.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이 제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분노나 저항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떠한 외침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0명일세. 푸틴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였어. 범죄자처럼. 그가 리모컨을 들어 다른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언론의 보도 영상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기술안보 확립, 중국 스파이 차단 등 온갖 구차한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자네는 이걸 보고 무엇을 떠올렸나? 푸틴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2023년이 떠오릅니다. 제가 즉시 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을 철수해야 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지. 서방의 제재 압력으로 인해 현대차가 러시아를 떠나야 했던 바로 그때를 말일세.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단돈 14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에 매각하고 떠났었죠. 언론들은 이를 헐값 매각, 굴욕적인 철수라고 떠들어댔지만 저는 그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조항, 즉 2년 이내 무상으로 공장을 재매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였습니다. 제가 그 조항을 중얼거리자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 기한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네. 그 순간 모든 파편화된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푸틴이 이 새벽에 저를 호출했는지, 그리고 왜 이 모욕적인 영상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맹이라고 자처하면서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었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우리 러시아 쪽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전략적 기회입니다. 푸틴이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자네가 직접 움직여. 현대차를 다시 러시아로 불러들이게.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미국이 쇠사슬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는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보여주면 돼. 그가 책상 위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복귀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고차원적인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왜 하필 현대자동차여야 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 내부였습니다. 텅 비어 있는 공장,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준호라는 한국인 일세. 현대차 기술 담당 부사장이지. 화면이 확대되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홀로 정지된 기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남아서 이 공장을 지키고 있어. 월급도 받지 않고 말일세.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대체 왜 그런 헌신적인 행동을? 그가 말하기를 기술은 녹이 슬면 죽는다고 했네.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그 순간 저는 이준호라는 인물이 우리의 전략적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드미트리, 명심하게. 미국은 힘으로 묶었지만 우리는 존중으로 풀어내는 걸세. 새벽 회의가 종료되자 저는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이준호 부사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 홀로 남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준호 부사장의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1992년 현대차 입사, 25년간 근무 경력, 엔진 설계 분야의 전문가이자
러시아 법인 기술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현대차가 철수할 때 모든 한국인 직원이 귀국했지만 오직 그만이 홀로 잔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매각 계약서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 기업인 아트파이낸스에 14만 원에 매각했다는 내용. 언론은 난리였죠. 굴욕적 철수, 헐값 매각, 러시아의 굴복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공개로 체결된 부속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크렘린궁 경제부서에서 극비리에 특별 관리하는 문서였습니다. 제7조 사항. 매도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 대상 자산을 무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제7조 5항. 재매입 시 모든 시설과 설비는 매각 당시의 상태로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인은 기술관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현장에 남았던 법적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보수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틴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자 운전기사 안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차 공장 주변 사정에 밝은 현지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기술자,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안톤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사장님 말씀이십니까? 네, 매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출근하십니다. 매일이요? 네, 주말도 쉬지 않으십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준호 부사장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곳에 붙잡아 두는 걸까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은 텅 비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낡은 현대 소나타 단 한 대만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준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크렘린궁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 부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기다렸다고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말인가요? 제3공장 건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기계 작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윙 하는 전동 공구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엔진 조립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엔진 하나를 정밀하게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의 손놀림은 비범한 장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제가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개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누구신지요?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크렘린궁에서 왔습니다. 그가 공구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크렘린궁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작업 중이던 엔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세타2 MPI 엔진입니다. 현대차의 핵심 주력 엔진이죠. 저는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년 동안 관리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번쩍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하나씩 분해하고 다시 조립합니다. 부품의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왜 그런 노력을 하십니까? 급여도 받지 않으시면서. 이준호 부사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볼코프 씨, 기계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면 100년을 견디지만 방치하면 1년도 차에 가지 못하고 고장납니다. 그가 엔진의 핵심 부품인 인젝터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인젝터 하나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장에는 이런 핵심 부품이 수만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로 돌아올 때 모든 설비와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단 하루의 낭비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응시했습니다. 현대차가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가 작업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특정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바이백 기한이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이준호 부사장이 서류 가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2년간의 공장 관리 일지입니다. 모든 설비의 상태, 부품 재고 현황, 필수적인 수리 목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기계 작동 테스트 결과, 심지어 청소 일정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셨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본부장님. 네, 뉴스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네, 300명이나.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직원들의 구금 사태 소식이었습니다. 제 후배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위로하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늘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러시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공장을 허물지 않았고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절호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사장님, 크렘린궁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네었습니다. 현대차가 복귀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제공할 인센티브 목록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차 커졌습니다.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시베리아 가스 독점 공급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현대차를 러시아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미국이 우리를 모욕한 바로 이 시점에? 이 부사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공장 부지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 부사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부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편지를 열어보자 러시아 대통령의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술을 지켜낸 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과 같은 인물이 러시아에 반드시 필요하다. 푸틴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년간 홀로 버티던 그가 처음으로 국가적인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장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3대가 공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영사관 차량이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오셨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크렘린궁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퍼지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레베카 홀트, 미국 백악관 아시아 담당 부부좌관이었습니다. 제 자료에도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스터 이, 오랜만입니다. 레베카 홀트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홀트 씨, 러시아까지 오셨네요. 당신 때문이죠. 워싱턴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볼코프 씨이시죠? 크렘린궁의 새로운 전략가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홀트와 저는 악수를 나누었지만 서로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레베카는 이준호 부사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미스터 이, 우리가 이야기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단둘이서. 여기서 하시죠. 숨길 것도 없으니까. 이준호 부사장의 단호한 태도에 레베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대규모 제재 대상이 될 테니까요. 레베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만 대입니다. 러시아 시장은요, 고작 9만 대였습니다. 숫자를 통한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부사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홀트 씨, 조지아에서 우리 직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것은 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안보요? 배터리 공장의 엔지니어들이 무슨 국가 안보 위협입니까? 레베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은 작업대 위에 놓인 공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크 렌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구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구예요. 이것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수도 있고 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죠. 그가 렌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핵심이죠. 미국은 한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동맹국이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레베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스터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비즈니스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준호 부사장은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부과한 관세와 규제 리스트였습니다. 차트에는 빨간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동맹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한국 기업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정이라고요? 이준호 부사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테슬라에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면서 현대차는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공정입니까? 레베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미스터 이, 그래도 러시아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적어도 푸틴 대통령은 저를 인정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은 푸틴의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2년간 월급 한 푼 없이 일했는데 미국에서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죠. 그때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홀트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은 왜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체로 간주합니까? 레베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쇠사슬을 채웁니까?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홀트 씨,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은 압니다. 그가 엔진 부품인 피스톤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피스톤 하나에도 장인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레베카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스터 이, 가족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인과 따님이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순간 이준호 부사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가족을 왜 거론합니까? 아, 그저 비자 문제나 체류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그 순간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의 눈에서 미국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홀트 씨, 나가 주십시오. 미스터 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레베카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될 테니까요. 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것이죠. 그녀가 떠난 후 공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의 비자까지 들먹이다니. 괜찮으십니까? 볼코프 씨, 제가 왜 여기에 남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작업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제 청춘과 열정을 바친 곳이에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첫 차를 만들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러시아 직원들과 밤새 축하 파티를 열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공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이준호 부사장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일할 그날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가 지켜온 것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깃든 모두의 추억이었다는 것을. 그는 홀로 남아서 모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사장님, 러시아 정부가 약속드립니다. 모든 직원을 다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푸틴 대통령의 특별 지시입니다. 심지어 임금 인상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볼코프 씨, 하나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러시아는 기술자를 쇠사슬에 묶을 일은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로운 산업 훈장을 수여할 것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전화 한 통 해야겠네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현대차 그룹 회장님께요. 제가 2년간 준비한 것이 있다고. 이준호 부사장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표지에는 러시아 재진출 마스터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오직 이것만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날을 위해.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생산 계획, 부품 조달 방안, 현지화 전략까지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서였습니다. 이틀 안에 회장님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기술자들을 존중해 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대표와의 악수와는 달리 따뜻한 천이 느껴지는 악수였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굳건한 침묵이 천마디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호출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크렘린궁으로 향하는 길. 다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새벽에 부르는 경우는 보통 국가적 긴급 상황일 때였으니까요. 집무실에 들어가자 예상 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푸틴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에게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놀라셨나요? 정 회장이 제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죠. 푸틴이 끼어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 회장님, 우리 러시아의 제안을 검토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푸틴이 손짓하자 경제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구역입니다. 푸틴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기업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한국 기업이라고요? 삼성, LG, SK 등 원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합니다. 경제부 장관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법인세 전액 면제, 무관세 혜택, 비자 자유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 독점 사용권.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미래의 황금 물류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이토록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질서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유일한 비서방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때 푸틴의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 호로쇼, 모두 좋다. 네, 좋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푸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통화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정 회장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보고를 이미 받으셨답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 회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각하, 이는 너무나 중대한 결정입니다. 조지아 사태를 보셨죠? 우리 국민 300명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당하고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독자적인 길을 개척할 것인가? 정 회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먼저 움직이면 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맙시다. 이것이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푸틴이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베리아 가스전 독점 개발권. 현대차가 러시아로 복귀하면 이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이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푸틴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을 러시아 현대차 대표로 정식 임명해 주십시오. 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보다 적임자는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정 회장을 배웅하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로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볼코프 씨,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제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채타며 말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부품 컴포넌트였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래서 러시아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재진출 공식 발표, 삼성전자의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검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베리아 프로젝트, 참여 등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동맹국의 배신, 제재 검토, 한미관계 재검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BYD가 러시아 현대차와 배터리 합작을, 화웨이가 블라디보스토크 R&D 센터 설립을 발표하면서 국제 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특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누가 오는가? 레베카 홀트입니다. 이번에는 국무장관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푸틴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그때 이준호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볼코프 씨, 공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새로운 생산 장비들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이 모든 것을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만 기다렸을 뿐이죠.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 한국인, 그리고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인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군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기술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차량들이었습니다. 또 오셨네. 이준호 부사장이 한숨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레베카 홀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무장관 윌리엄 번스가 직접 왔습니다. 미스터 이, 우리가 이야기할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번스 장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오실 일인가요? 한미동맹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충분히 올만한 일이지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번스 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를 선택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협입니까? 정 회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 회장님. 번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가 포함될 것입니다. 레베카가 거들었습니다. 애플카 프로젝트도 취소될 것입니다. 구글과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굴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협력. 우리 직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것이 협력입니까? 번스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발생한 오해가. 무슨 오해입니까?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장면.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였습니다. 이 사람 보이십니까? 이준호 부사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29살 신혼이죠. 화면 속 청년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범죄자처럼 끌려갔답니다. 번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300명이 실수입니까? 이준호 부사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 과장, 15년 경력자입니다. 이분은 김 차장, 딸이 셋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장관님,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잖아요. 번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번스 장관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 진출을 포기하십시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이전처럼 협력하겠습니다. 이전처럼?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게. 제가 스피커를 켜자 푸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스 장관, 오랜만이요. 번스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간단하게 말하겠소.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오면 우리는 그들을 왕처럼 대접할 것이오. 그것은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것이 도발이오. 푸틴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쇠사슬을 주었지만 우리는 열쇠를 주겠소.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세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풀려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레베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과장님, 김 차장님. 이준호 부사장이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청년이 이준호 부사장에게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자네는 우리 최고의 기술자 아닌가? 미국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를 죄인 취급하는 곳에는. 청년의 말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번스와 레베카도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번스 장관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모욕했나요? 번스가 대답하려 했지만 다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대답 안 들어도 됩니다. 기술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번스 장관이 정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을 말입니다. 정 회장이 화상 연결을 끊었습니다. 번스와 레베카가 떠난 후 공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볼코프 씨, 이제 시작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공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노인은 예카테리나 김 교수였습니다. 7, 8세의 고려인 3세이자 모스크바 대학 한국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태원아, 잘 있었니? 그녀가 이준호 부사장을 껴안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네가 러시아에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예카테리나 교수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동지이군. 푸틴 대통령이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더군. 그녀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모스크바 대학 연수 때 만났죠.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예카테리나 교수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첫 장을 펼치자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차역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1937년 연해주.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야. 고려인 강제 이주 사진이었죠. 스탈린이 한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보냈습니다. 기차 화물칸의 짐짝처럼.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짓던 분이셨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 다음 사진은 카자흐스탄의 황무지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영하 40도의 추위에 땅굴을 파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덕분이었지. 할아버지가 벼농사 기술을 알고 있었거든. 예카테리나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이 모습이었습니다. 불모지를 옥토로 일구어냈어. 그것이 우리 고려인의 힘이지. 이준호 부사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예카테리나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성 민족이라고 감시했지. 대학에도 가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페레스트로이카 때 겨우 기회를 얻었지. 50세에 대학에 들어갔어. 그녀가 이준호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원아, 준호야. 너는 왜 러시아에 왔니? 내 진짜 이유를 말해봐. 이준호 부사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쇠사슬을 알거든요. 무슨 쇠사슬?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요. 미국이 우리에게 채운.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술 이전은 금지시키고 핵심 부품은 못 만들게 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예카테리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쇠사슬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볼코프 동지, 러시아도 쇠사슬을 알지? 서방의 제재라는? 네, 잘 압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야. 서로가 서로의 열쇠가 되는 거지.
예카테리나 교수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교적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카자흐스탄에서 찍었어. 고려인 사회 모임이야. 사진 속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5세대째야. 그런데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한국말을 해. 정체성을 지켰군요. 아니야. 진화했어. 러시아도 알고 한국도 알고 중앙아시아도 아는 사람들이 되었지. 그녀가 이준호 부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새로운 고려인이야. 기술로 국경을 넘는. 이준호 부사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수님, 울지 마. 우리는 강인한 민족이야. 쇠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서는. 예카테리나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일하러 가자. 공장 구경시켜줘.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부사장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반, 잘 있었나? 그들이 포옹했습니다. 부사장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최고의 차를 만들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카테리나 교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이나? 이게 진짜 외교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때 이준호 부사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네. 뭐라고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제재를 발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카테리나 교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고려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느냐?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길을 만들면 돼. 이준호 부사장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가 기술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현대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까? 최고의 차를 만듭니다. 그럼 계속 만듭시다. 더 좋은 차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카테리나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볼코프 동지, 푸틴에게 전해주게.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제재 발표 후 72시간 세계 외교는 요동쳤습니다. 크렘린궁 상황실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했습니다.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보고했습니다. 현대차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것이군. 푸틴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 카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떴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던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미중 대립 구도에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푸틴이 물었습니다. 아직 관망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요타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도요타가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와 협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라브로프 장관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첩보 보고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모스크바로 오고 있답니다. 앨런 머스크? 네. 개인 전용 제트기로 이미 출발했다고 합니다. 푸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흥미롭군. 미국 최고의 기업가가 직접 오다니. 6시간 뒤
머스크는 크렘린궁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을 완전히 차단한 채 비밀리에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머스크 씨, 매우 위험한 시기에 오셨네요. 위험이 곧 기회가 아닙니까? 머스크가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테슬라도 러시아에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푸틴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하죠. 머스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가 러시아에서 합작한다면 어떨까요? 흥미롭네요. 계속 말해보시오. 배터리는 한국이,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조립은 러시아가 담당합니다. 머스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유라시아 전기차 동맹 어떻습니까? 푸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시베리아의 리튬 자원, 한국의 기술력,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결합됩니다. 일주일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일어섰습니다. 그 전에 백악관이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떠난 후 푸틴이 말했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어. 이제 진짜 승부다. 한편 서울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강요들을 모았습니다. 미국이 전면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제안했고 중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쪽만 바라볼 수 없다.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다면 러시아 진출을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4시간 뒤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테슬라까지 러시아로 간다.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즉시 제네바로 가라. 3국 회담을 요청해. 그렇게 제네바 비밀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별관. 철저한 보안 속에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안보 보좌관, 러시아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저 드미트리 볼코프가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블링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손해를 볼 뿐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손해는 이미 봤습니다. 우리 국민 300명이 구금당했으니까요.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오해라고요? 전 세계가 다 본 영상이 오해입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라브로프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감정은 접어두고 실리를 이야기합시다. 설리번 보좌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의 제안입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묵인하겠습니다. 단, 첨단 기술 이전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한국 안보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묵인이라고요? 허락이라도 받아야 합니까? 동맹이니까 조율이 필요하죠. 그 동맹이 우리 국민을 쇠사슬에 묶었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블링컨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이용해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이용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했지만 우리는 협력합니다.
그때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요?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블링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동맹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복도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마주쳤습니다. 볼코프, 당신들이 이긴 것 같군.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찾은 것이죠. 한국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네. 설리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존중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미국에게는 어려운 것 같더군요. 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겠군.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자율권 완전 보장. 둘째, 조지아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셋째,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다우. 블링컨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해야겠습니다. 30분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수락합니다. 모든 조건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도 약속합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삼국 대표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었지만 세계 질서가 변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제네바 공항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훌륭했네. 푸틴이 기뻐하실 거야. 이제 시작입니다. 맞아. 그런데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더군.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었습니다. 볼코프 씨, 방금 뉴스 봤어요. 해냈군요.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3국 협정 체결, 미국 1극 체제 종말, 한국 독자 노선 선언.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치는 과거, 기술은 미래, 테슬라는 미래를 선택한다. 그리고 사진 한 장. 푸틴, 정의선 회장, 머스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종료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푸틴 대통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우리가 역사를 바꿨어. 한국이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도왔을 뿐이죠.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군. 정말로 그랬습니다. 쇠사슬의 시대가 끝나고 상호 협력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드디어 첫 생산 차량이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소나타 모델이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직접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합니다. 기술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특별했습니다. 러시아의 혹한기용 특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하 50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배터리는 러시아산 니켈로 만들었고 히터는 시베리아 가스로 작동합니다. 진정한 현지화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가 행사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부사장 축하합니다. 푸틴이 이준호 부사장과 악수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도로에 좋은 차가 달리겠군요. 더 좋은 차를 만들겠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약속했습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에게 러시아 산업 훈장을 수여합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받기 힘든 최고 수준의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준호 부사장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훈장 수여식 직후 푸틴이 제게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저 사람이 진짜 기술자야.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공장 식당에서 대규모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예카테리나 김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가 이준호 부사장을 껴안았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한국에서 온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준호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기술자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도면은 같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쇠사슬을 채웠을 때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자를 존중해 주셔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정의선 회장과의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부사장,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유럽 시장도 적극적으로 노려보자고.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정 회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이 부사장이야. 미국이 후회하겠는걸?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뜻밖에도 레베카 홀트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터 이. 그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기술자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레베카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홀트 씨,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예카테리나 교수와 남았습니다. 저 아이 대단하네. 교수가 말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야.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도한 법 집행이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사과한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사과였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국과도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와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속속 러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LG는 배터리 공장을, 블라디보스토크는 제2의 서울처럼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레베카 홀트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의 선택이 가져온 교훈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화면에 차트가 떴습니다. 일본 기업 12곳, 독일 기업 8곳, 이탈리아 기업 5곳, 모두 러시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동맹의 균열입니다. 레베카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들,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엔진, 우주 발사체, 첨단 기술 협력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술 패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트럼프가 한숨 쉬며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을 때부터입니다. 레베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청업체로 보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국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모욕을 쉽게 참지 않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레베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우리 궤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공유, 시장 개방,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존중입니다. 진심 어린 존중.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겠군.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러 경제협력 10주년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규모는 1000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어. 하지만 늦었지.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떠난 신뢰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아.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락할까요? 아마도. 하지만 예전과는 방식이 다를 거야.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한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실리 외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볼코프 씨, 들으셨어요? 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간다는 거죠.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합작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손잡은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치는 정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 한 문장이 새로운 시대를 알렸습니다. 레베카 홀트가 다시 러시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가지고 미스터 이 제안이 있습니다. 또 오셨네요, 홀트 씨. 미국 정부가 아닌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건데 고문이 되어주세요. 저보고 미국 기업들을 돕자고요?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을 돕는 겁니다. 국경 없는 비즈니스를. 이준호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재밌네요. 미국 관료가 국경 없는 비즈니스를 말하다니. 조지아에서 배웠습니다. 쇠사슬로는 아무것도 묶을 수 없다는 것을. 현대차 공장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볼코프 씨,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가 저를 공장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러 공동기술연구소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서 미래 모빌리티를 개발할 겁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기업도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적대하던 국가들이 한 장소에서 협력하게 된 것이니까요. 완공식 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트럼프가 먼저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푸틴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평화를 창조합니다. 이곳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테이프 커팅 후 이준호 부사장이 첫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 화면에 혁신적인 엔진이 떴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러시아의 수소 기술,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청중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미래. 발표가 끝나고 이준호 부사장과 저는 네바 강변을 걸었습니다. 볼코프 씨, 2년 전 기억하십니까? 텅 빈 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제 모습이요. 네, 그때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무엇이 그런 믿음을 주었습니까? 기술이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의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딸이 이준호 부사장을 껴안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될 거거든요. 이준호 부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예카테리나 김 교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80년 전 고려인들은 강제로 이곳에 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녀가 이준호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존중받으며 일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푸틴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드미트리, 잘했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다음 단계요? 북극 항로 개발, 한국과 함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 네? 이준호라는 사람, 정말 특별하더군. 푸틴이 이준호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 진정한 리더야. 쇠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언어로, 존중이라는 태도로. 이준호 부사장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되고 홀로 지킨 신념이 모두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쇠사슬이 아닌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증명했듯이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자존심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어낸 이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